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물리학과 학과장으로 있는 박기복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원래 당초에는 이 행사를 기획하신 이강호 팀장님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간단한 얘기 하고 가면 된다고 해서 제가 사실 꼬임에 넘어가서 왔는데요. 이렇게 의미가 깊고 무거운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연구 행정 입장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수요자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전부 불평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말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 조금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를 좀 준비하고 이게 혹시라도 연구 행정 하시는데 약간이라도 메시지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해서 나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제목은 볼까 반도체 요새 전 세계적으로 진짜 반도체 얘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2009년에 저희 개교와 함께 여기 부임했을 때는 그 연구 뭐 하세요? 그럼 물어봤을 때 반도체 한다 그러면은 그 다 끝난 거 왜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예, 그때가 에너지가 굉장히 키워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반도체는 일종의 약간 사형산업 비슷하게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사람들 모른다고 오늘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반도체를 하지 말까 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꾸역꾸역 했더니 이렇게 이런 날도 오는 그런 건데요. 근데 반도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산업 분야에서 없었던 아주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게 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날 그 반도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가 많은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게 우선 반도체 기술 역사에 제가 말씀드린 독특함이라고 하는 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반도체에 밥을 먹은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게 결과를 보면요. 그 옛날에 반도체 처음 만들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보면 진짜 상전이 벽해한 수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혁신인데 그 혁신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알고 보면 굉장히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영하신 분들의 자료를 봤더니 이게 일종의 그, 그 인크리멘탈이라고 해서 작은 혁신 또는 뭐 점진적인 혁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혹시라도 연구 행정에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일종의 제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 들어보셨을 겁니다. 칩워라고요. 이게 이제 크리스 밀러라는 분이 역사학자거든요. 근데 역사학자가 도대체 반도체에 무슨 관심이 있어서 그 정도로 저 세상에 큰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베스트셀러인데 이거 잘 보시면은 세상에서 가장 most critical technology,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반도체가 지금 적어도 현상을 보면 정말로 어쩌면 인류 역사상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요새 그 타이완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도 TSMC라는 회사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관계를 봤을 때 지정학적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기술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역사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이게 이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전자학인데요. 이게 참 번역이 애매한데 이게 이제 기술과 관련된다 그래서 굳이 그 봤을 때 전자기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실 만한 게 1947년에 여기 보시는 이제 윌리엄 샤클리, 그다음에 존 바딘, 월터 브라튼이라고 하는 세 명의 물리학자가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레이더가 있었는데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의 수명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탐지하고 있는 순간에 고장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군에서 신뢰성도 좋고 내구성이 높은 레이더의 신호 증폭기를 만들 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은 반도체라는 것도 사실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인력도 제한돼 있어서 그나마 관련 있던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걸 하던 중에 소위 말하는 트랜지스터를 발명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사실 트랜지스터인데요. 지금 반도체로 보면 이해가 안 가시는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평면에 만드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였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그걸 이제 벨랩에서 했는데 이 벨랩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민간 그 기업 연구소인데 노벨상 수상자만 10몇 명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그 기술을 다 뒤져보면 상당 부분 벨랩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좀 의미가 있냐고 보면 이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집적 회로라는 게 시작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에 들어간 CPU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현대의 일렉트로닉스가 시작되는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 발명 전에는 어떻길래 이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물론 전자회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베큐um 튜브, 진공관이라고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늘 볼 수 있습니다. 백열 전구도 진공관입니다. 그 진공 안에서 그 필라멘트라고 하는 그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열이 나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그게 1906년에 발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의 모든 일렉트로닉스는 진공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영화에서 보시면 라디오 같은 거, 특히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초창기 라디오는 처음에 킬 때는 소리도 잘 안 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진공관이 예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진공관을 가지고도 상당수의 일렉트로닉스를 만들었고 그 놀라운 사실은 1946년에 인류 최초의 상업용, 그러니까 그 커머셜한 컴퓨터가 나오는데 그게 이름이 ENIAC입니다. 지금 여기 저를 좀 포함해서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중학교 기술, 고등학교 공업 시간에 이 ENIAC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보시면 그 지금 보면 17,000개 정도의 진공관을 쓰고 그다음에 7만 개의 저항,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저항, 그다음에 10,000개 이제 축전기라고 해서 전화를 모아두는 거, 그다음에 1,500개 릴레이가 뭐냐면은 전기적으로 컨트롤되는 미케니컬 스위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눌러서 전기를 연결했다 뗐다 하는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게 충격적인데 6,000개의 매뉴얼 스위치라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착용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크기가 한 50평 정도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할 때 맨날 물어보는데 여기서 ENIAC이 어디 있냐고 찾아보라 그러거든요. 정답은 방 전체가 ENIAC입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는 다 그래요. 근데 전력 소비가 160kW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사무에도 쓰시는 좋은 PC의 전력 소모 파워 서플라이가 한 600W, 500W 정도인데 160kW를 써서 연산했습니다.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거 했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기능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일단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재미난 게 혹시라도 이게 앞에 그 트랜지스터 발명이 안 됐으면 이게 오늘날 PC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집마다 PC를 넣으려면 이제 가옥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파트 복층 구조로 해서 한 층은 ENIAC 컴퓨터를 써야 되고 나머지 한 층에서 주거를 해야 되는 그런 인류사의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랜지스터 발명 후에 어떻게 됐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작긴 하지만 이런 평면에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요. 약 한 10년 정도 지나서 최초의 이제 집적 회로라고 해서 집적 회로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같은 평면에다 한꺼번에 다 만들어서 정말로 작게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1959년에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는 잭 킬비라는 분이 이런 저메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과연 회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엉성하게 만들었습니다만 개념적으로 이거를 실제로 구현했고요. 그리고 사실 거의 동시인데 독립적으로 라본 노이스라고 인류 최초의 반도체 회사인 페어차일드하고 인텔을 공동 창업했던 그분이 실리콘 기반으로 해서 집적 회로를 만드셨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항도 들어가 있고 뭐 트랜지스터도 들어가 있고 커패시터 들어가 있고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충분하지 않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영어 약자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모스펫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사용되는 일렉트로닉스에 사용된 반도체 칩의 99%를 거의 차지하는 형태입니다. 모스펫을 개발하는 게 거의 결정적이었고요. 그 개발은 그 모하메드 아탈라라고 하는 이집트 분하고 자랑스럽게도 한국 분이십니다. 강대원 박사님이 이거를 사실은 발명이라고 하긴 그렇고 원래 이 동작 원리는 앞에 그 트랜지스터를 처음에 만들었던 윌리엄 샤클리가 이론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 나중에 그 이유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주 간단한 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실제로 모스펫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컸고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드린 인류 최초의 반도체 샘 페어차일드에서 1966년에 모스펫을 기반으로 한 집적 회로를 개발했습니다. 뭔가 지금 오늘날하고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모스펫이 집적화되고 난 다음에 1971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인텔 4004라고 해서 위키피디아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트랜지스터 숫자가 모스펫입니다. 2000개고 지금 뭐 데이터 처리 단위 아시겠지만 4비트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요즘 막 몇 기가 하잖아요. 잘해야 60, 70kHz로 돌아갔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파이오니어호라고 해서 금성 탐사선의 컨트롤 회로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만든 마이크로세서인데 우주에서 동작한다는 게 동시에 검증된 거고요. 이제 이거를 뒤에 말씀드린 패턴 사이즈가 한 10마이크론 되는 걸 기술을 써서 만들었고요. 그게 1971년인데 이후에 약 오늘날까지 한 50년 동안 끝도 없는 이제 이노베이션을 해서 혁신을 해서 이제 인텔이 2023년에 이게 프로덕트 네임이 미티어 렉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를 냈는데요. 거기 보시면 모스펫 트랜지스터가 110억 개입니다. 예, 저기 보이시는 손톱 옆에 그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칩인데 거기에 11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 처리 유닛은 64비트. 그 다음에 클락 스피드라고 하죠. 동작 속도는 5기가. 근데 그를 만드는 그러니까 제한된 면적이 많이 늘려면 작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폭이 7나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배 이상의 그 축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항상 뭐 히스토리를 얘기할 때 재미난 얘기가 도대체 어떤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기억될 만한 분들을 제가 몇 분 이제 정리했는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트랜지스터를 처음 발명한 윌리엄 샤클리, 저기 월터 브라튼, 존 바딘이 계시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 분이 트랜지스터의 발명의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1950년에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로버트 노이스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페어차일드하고 인텔의 코파운더이고, 근데 사실은 이분이 어느 정도 지으냐면은 실리콘밸리를 처음 형성될 때 닉네임이 실리콘밸리의 시장, 뭐 군수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리더였었죠. 예, 그런 분인데 직접 회로를 발명한 것도 트랜지스터 발명과 같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 근데 이분이 좀 안타깝게도 노벨상이 결정되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벨상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수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어서 예, 노벨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만 일의 공로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고, 아까 보신 그 잭 킬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잭 킬비 분도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강대원 박사님하고 모하메드 아탈라 박사님이 이제 모스펫을 만들었고, 근데 이 강대원 박사님 대단한 게 또 다른 분, 이제 대만 분인데요. 그 C라고 저희가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그 메모리, 그 플래시 메모리에 쓰는 그 플로이팅 게이트 모스펫이라고 이것도 같이 개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둘 다 한국 분이 기여를 하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고든 무어라고 이제 무어의 법칙이 나오고요. 그 로버트 노이스와 같이 인텔을 창립했고,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소개드리겠습니다만 마치 뭐 불문율,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칙처럼 반도체 기술 개발의 철칙처럼 돼버린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두 분은 약간 생소합니다만은 반도체 산업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 분은 그 레오 에사키라고 일본 분인데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요새 또 다시 많은 반향을 일으킨 키워드 양자 있지 않습니까?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터널링인데요. 예, 못 가는 곳을 저기 입자가 터널링해서 간다는 뜻인데 그거를 반도체 소사에서 직접 관찰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그 옆에는 저희가 아는 실리콘 이런 반도체 말고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른 통신용에 쓰이는 반도체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이제 반도체를 서로 이렇게 붙여서 그게 서로 다르다고 해서 헤테로 구조라고 하는데 그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서 또 노벨상을 받은 분이 그 허버드 크레머 박사님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반도체
애플리케이션의 그 시드를 제공해 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이 반도체 산업이 뭐가 특별하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960년대니까 대충 집적회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향상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용하는 전략이 사실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말한 스케일링.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작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예, 반도체 칩성능의 핵심 전략이었는데 요게 이제 그 모스펫의 아주 간단한 모식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게 이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소위 말하는 파라미터입니다. 하나는 그 L이라고 된 거는 이제 거기 전자가 지나가는 그 채널의 길이고요. 그다음에 W가 그게 넓이가 되고, 그게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절연체가 필요한데 그 절연체 두께.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파라미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걔들을 그냥 줄이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크게만 작게 만들면 동작 원리상 트랜지스터의 동작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는 확 줄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칩의 기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내가지고 이거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동작 속도는 2배가 되고요. 계산상으로 전력 소모는 4분의 1로 줍니다.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아무 일 하는 것 없이 작게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 저렇게 성능을 좋게 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그 이 무어의 법칙이 이제 그 고든 무어에서 제안이 되는데 주요 동기는 뭐였냐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회로의 기능은 좋아져야 되는데 그 집적을 하게 되면 회로 성능이 올라가면서도 그 생산 단가는 떨어지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든 무어가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다른 여러 몇몇 반도체들이 하는 걸 봤더니 대충 2년에 2배 정도씩 트랜지스터 숫자가 는다라고 해서 이 플러스를 봤더니 잘 맞고요. 이게 그냥 이후에 철칙처럼 돼버린 무어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소위 말하는 황금 시대인데요. 골든 에라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크기만 줄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래서 커브가 죄송합니다. 커브가 약간은 뭐 틀어져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선형적으로 갔고 그러니까 잘 맞았던 거죠. 정말로 행복한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할 일은 뭐냐면 작게만 만들면 되는 일이었고요. 근데 이후에도 사실은 이 무어 법칙은 계속 지속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줄이다 못해서 2000년대쯤 됐더니만 드디어 90나노, 100나노 이하 정도 크기가 됐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스케일링은 계속 하는데 그냥 크기만 줄여서는 안 되고 물질도 바꾸고 구조도 바꾸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를 넣어서 스케일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의 법칙은 여전히 워킹하거든요. 그 해외 웹사이트에 보면은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무어의 법칙은 틈만 나면 곧 끝난다. 드디어 죽는다.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을 살리기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무어의 법칙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 개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이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2000년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인텔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텔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끝도 없이 계속 안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2006년에 인텔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미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려 20년 가까이 또 살아남아 있고요. 지금 봐서는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해서 이 무어 법칙을 지속하는 아이디어를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혁신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스케일링을 바라보게 되면 이 무어의 법칙 얘기하는 게 아까 대충 2년에 한 번 정도 트랜지스터 그 숫자가 2배씩 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면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반으로 줄어야 돼요. 트랜지스터에. 그 얘기는 길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트랜지스터 위에서 반 건데 이 면적이 한 반 정도 줄려면 각 중요한 길이는 한 30% 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스케일링 할 때마다 대충 크기들을 30% 줄이면 되는 일이어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보면 큰 변화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인텔에 있을 때 한 2년 반 있을 때 아까 이전에 보여드린 거냐면 한 이렇게 이 노드 사이즈라고 하는데 패턴 크기 한 3개 정도를 경험을 했는데 솔직히 뭐가 달라진지 잘 못 느꼈습니다. 그냥 크기가 작아지는 게
그러니까 정말 느끼기 힘든 작은 변화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작은 변화다 보니까 혁신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인크리멘탈한 작은 변화고,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60년 동안 이런 작은 변화를 계속 누적했던, 끊임없이 계속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뭐 영어로 뭐 시리즈 오브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카운팅을 해봤더니 집적 회로가 처음 나오고 지금까지 약 한 27번 정도 이렇게 작은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했거든요. 근데 그거의 결과를 보면 1960년대 집적 회로가 나오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전자계산기였습니다. 이게 이 일렉트로닉스가 계산해 이게 큰 거였고요. 오늘날 지금 우리 사람들이 놀래는 다른 많은 디바이스가 비슷할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재미난 게 그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을 27번 정도 했더니 오늘날 AI가 탑재된 로봇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일을 잠깐 했습니다만 상상이 안 갔었는데 결과는 놓고 보면 이렇거든요. 중간 단계를 다 무시하면 정말로 큰 변화입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뭔가 여기서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혁신이란 말을 쓰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아마 이게 기술 경영 쪽에서 쓰시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술 경영 쪽에 전문가 계시면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버지니아 텍에 있는 그 곳에서 자료를 좀 얻었는데 혁신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기술이 기존에 있던 걸 쓰냐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쓰냐. 또 하나는 제품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냐를 구분했을 때 4가지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은 기술도 있고 이미 시장도 있어서 조금씩만 변해가지고 하는 혁신이라고 한답니다. 그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제품이 됐든 좀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뭐 스마트폰의 새로운 모델이나 가전제품 신모델 나오는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많이 듣는 게 디스트럽티브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요즘도 많이 또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장은 있는데 기술이 새로운 게 들어가거나. 근데 제가 이걸 조사할 때 가장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카메라가 있는데 필름 대신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는. 네. 카메라는 제품이 있는데 전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영어로 아키텍처인데 제가 번역을 못해서 이게 그냥 사전적으로 그냥 건축적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술은 있는데 그 건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걸 새로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찾는 혁신인가 봅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파괴적인데 레디컬한 이노베이션입니다. 급진적이라고 하는 건데 기술도 없고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시장도 여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봤더니 제가 이 무선 이어폰은 잘 모르겠는데 뭐 MRI나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고 영향이 크겠죠. 근데 이런 분류를 보게 되면 사실은 반도체 스케일링에서 한다는 매 단계 하는 그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은 너무 변화의 폭이 미미하고 저걸 혁신이라 부를 수도 있나 싶을 정도여서 이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정말 이런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이 잘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스케일링은 그렇게 됐을까? 예, 제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찌됐든 간에 처음과 끝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예, 1960년대에서 오늘날 2023년을 봤을 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스케일링처럼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걸 계속 누적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실제 경험인데 2006년에 제가 인텔에 입사해가지고 신입사원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인텔 펠로우라고 해가지고요. 기술 개발 쪽에는 가장 최고의 높은 데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한 3, 40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앉아 있는 신입사원들은 교육받기 싫으니까 이제 졸고 있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잠을 좀 깨우려고 그러는지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신 게, 그러니까 1960년 무렵에 이제 집적 회로가 나오고 뭐 오늘날 뭐 어마어마하게 밝혔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요, 2006년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스케일링을 이렇게 계속하지 않고 누군가가 40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돈도 안 벌어도 괜찮고 일을 잘못해도 상관없고 40년 줄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40년 뒤에 원래 수백 마이크론 정도 크게 45나노까지 스케일링 하라고 했다고 하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45나노가 가장 이제 앞서 있는 노드 사이즈였는데요.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뭐 질문의 뉘앙스를 보니 뭐 안 될 것 같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아니나 다를까 답은 절대 불가했다는 걸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똑같이 준다고 해도 일을 하는 과정이 달랐을 경우에 결과가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왜 또 그 말은 즉슨 점진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점진적인 스케일링이 주는 이점이 뭐였냐를 보면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보면, 첫째 이제 제조 기술,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한 노드에서 다음 노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실제로 한 일은 길이를 한 30% 줄인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막상 개발을 해보면 일이 쉬워 보입니다. 아, 뭐 그 정도는, 네. 뭐 새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갖는 어떤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진짜로 적은 편이었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정도 변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니면 그 무렵에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대부분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안 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 쉬운 일을 하면 뭐 너무 뭐 그게 뭐가 더 대수냐 하는데, 한 가지 또 하는 좋은 점이 뭐냐면 변화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2년 동안 개발하라고 할 때 상당수의 기술은 초기 한 6개월, 7개월이면 확인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엄청나게 가혹한 환경에서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칩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게 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율이 좋아야 돼서, 그러니까 웨이퍼에다 여러 개를 만들면 대부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단계 스텝은 작지만 각 스텝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기술의 안정성하고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케일링 만약에 지금 이제 45나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2나노인데요. 45나노 전에 있었던 65나노에 있었던 히스토리가 전혀 32나노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5나노를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매 단계가 그 다음 게 아주 확고한 그 디딤돌이 됐다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조금씩 변해간다고 하더라도 몇 번 하고 한 서너 번 뒤에 나타날 엄청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전조 증상이 그 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일 되기 전에 문제를 감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반도체 산업이 혼자만 할 수 없고 장비 업체 여러 업체들이 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에도 이쪽은 계속 길이를 줄여 나간대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여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쪽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보조가 잘 맞게 되고 서로의 경쟁보다는 소위 말하는 상생적 생태계가 잘 형성이 돼서 인더스트리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점진적 스케일링이 주는 좋은 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성공하게 됐냐? 예. 그러면 스케일링 자체가 조금씩 그러니까 일이 힘들지 않아서 그걸 잘 누적하면 됐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한 60년 정도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냐 보면,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케일링을 했을 때 단순히 크기만 작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동작 원리를 이해해서 그의 물리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확고하게 스케일링이 이점이 있다는 걸 보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찾지 못했으면 사람들이 설득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한 원리 때문에 누구나 동의하는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누구도 이견 없이 갈 수 있었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 단계는 일이 쉬워 보였습니다만 그 단계별로의 그 신뢰성이나 기술 완성도는 엄청나게 높였다. 그게 또 한 가지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무호흡 버튼 끝난다는 위협을 계속 받아왔고 스스로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스케일링이 잘 될 때는 너무 세월이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쉬웠던 스케일링이 뭐냐면 45나노에서 32나노 갈 때는 정말로 부드럽게 갔다고. 저도 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게 뭘 한 게 있나 싶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서 끝도 없이 뭔가 새로운 걸 찾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 적용해 올까 이렇게 탐색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한번 아이디어가 탁 튀어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 방향을 틀어볼까? 그런 즉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미 잘 가고 있는 스케일링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 하나도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도체 인텔도 최근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쪽 산업이 놀라운 게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만 살짝만 미스텝을 하면 그냥 기술 경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의 속성에 그런 신뢰성을 높은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케일링 외에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었는데요. 이건 뭐 보시다시피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이런. 아마 요즘은 그 GAA라고 삼성이 3나노에서 가장 먼저 양산 시작해서 인텔도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스케일링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했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반도체 얘기 끝나고요. 이게 재미가 있을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오셨을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구 행정의 수혜자로서 연구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반도체 스케일링하고 그 연구 행정과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그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생각할 때 연구 행정의 목표는 이제 제 정의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연구에만 잘 전념할 수 있어서 좋은 성과 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그 연구자로서 이제 연구 행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서류도 있고 그다음에 규정도 있고. 네. 이게 연구 행정도 제도와 절차가 당연히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외에 항상 엑스트라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왜 이걸 꼭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안 되나요? 다르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런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연구 행정 제도 자체가 항상 일종의 약간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의 경우에도 특히 최근에 굉장히 연구 행정이 많이 복잡해져서 연구 시간의 한 절반 정도는 연구 행정이 쓴답니다. 서류를 준비하거나 뭐 구매를 알아보거나 뭐 이런 거 다 쓴다고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연구를 도와준 연구 행정이 역설적으로 어떤 경우에 방해 요인이 성공적 연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예. 근데 또 제가 국내 사정을 보니까 저희 학교 온 지 제가 한 15년 좀 넘었는데요. 그 연구 행정 특히 규정 아마 정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주 요인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많은 경우가 책임 소재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근데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짓냐. 근데 연구자와 연구행정가는 같이 가는 동반자인데 책임 소재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이게 의외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좀 그 어떤 파악한 연구행정의 그 특수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혁신을 얘기하는 게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혁신을 안 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인데요. 제가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혁신. 그래서 연구행정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이유 아니면 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을 요구받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는 꼭 달리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하더라도 요구를 받으실 것 같은데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작스럽거나 혁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데 갑작스럽거나 또는 일관성 없이 같은 일을 왔다 갔다 하는 변화는 이게 적응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추가 행정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적과 달리 연구 몰입도를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데 모든 변화가 놀랍게도 아까 책임 소재가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연구 책임자가 뭔가를 책임 형태로 다 제도가 바뀝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연구 책임자가 뭐 사인하지 않아야 될 일도 사인하게 하고요. 예를 들면 그다음 이걸 예전에는 행정에서 해주신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연구 책임자한테 뭔가 또 확인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약간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곳곳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연구 행정도 다양하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요것은 요걸 해줘야 되고 각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일인데 그걸 받는 사람은 10가지 일이 되거든요. 단적인 제가 메일에 이제 설문조사 부탁합니다. 2분밖에 안 걸립니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에 50개씩 오면은 엄청난 것처럼 그게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수혜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연구 행정도 당연히 혁신돼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져야 되는 게 필연적인데 그럴 경우에 굳이 혁신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든 말이는 공감되는 방향으로의 점진적 개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급격한 변화 자체가
적응의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항상 그 별도의 부담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공감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반대초 스케일링에서 본 시사점입니다. 스케일링을 60년 동안 하게 했었던 근거는 뭐냐면 스케일링을 했을 때 분명하게 좋아진다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감이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동일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방향이 동의되는 좋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좀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예, 연구 행정 핵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반도체 두 번째 보면 점진적 스케일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예. 그 60년대 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이미 입증된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저기 근거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연구행정의 혁신을 제가 바라고요. 이제 그냥 수혜자 입장에서 저기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기복 학과장님 감사합니다. 네.